예,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이 악화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법과 선거법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기세인데요.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일 양국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두고 여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 타결 과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지소미아 얘기 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그것도 조건부 연장 결정을 했습니다. 양국이 일단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조금 달랐죠. 각 당마다 다르는데 그 이후에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 그리고 청와대 대응, 청와대가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오늘 오전에도 또다시 분명히 사과했다는 얘기를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소미아 저희가 조건부 연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지금 일본의 정부 인사들이나 언론 보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건 저희가 아무리 자국 내 정치 논리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양국 간의 어떤 외교적 신의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저버린 너무 나간 행태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희가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을 할 때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일본의 조치가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건부 유예 결정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더 나아가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배제를 원상복구시키는 그러한 방향에서 양국의 국장급의 대화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저희가 조건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지금 정부 인사들의 발언 내지는 일본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바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여론전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또 불안해요. 지소미아라는 것을 외교적 수단으로 쓴 거에 대한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으로는 오늘 여론조사에서 나옵니다만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에요. 이걸 조건부 유예하는 것이. 근데 참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보다는 큰 나라인데 점점 작은 나라가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외교적 언사, 뭐 디플로마틱 레토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국 정치에 연결하려고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촌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있어서는 뭐 반드시 호혜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외교적 언사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이제 아베도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저 일본의 행태를 보는 다른 나라들은 아, 일본이 저 수준뿐이 안 되는 나라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우리는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 문제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럼 우리가 실리적 이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우리 외교 원칙에 맞다고 봐요. 외교 관련 이야기를 좀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막을 합니다.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오늘 이 행사 개막에 앞서서 어제 국빈 행사가 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청와대 안에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청와대 앞에서 시위가 있다 보니 그 시위 소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행사가 방해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청와대도 좀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시위대 행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지금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금 브루나이 국왕 공식 환영식 행사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글쎄요, 뭐 저희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고 또 이
행사의 성과에 따라서 국익에 직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볼 때 아무리 집회 시위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전에 또 양해까지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다면 당연히 자제하고 협조를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기도 하고 또 국익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국가적인 공식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시위 관련 소음이 이런 예. 공식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잘못된 행동 아닌가. 예. 다시 한번 청와대 주변에서 또 시위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점은 꼭 윤영을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확성기 소리가 평소보다도 더 컸고 애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소리보다 더 안타까워요. 컸다고 예. 해요. 저 한해 아세안 정상회의가 2009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 제가 사실은 베트남의 라오스에 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특사로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세안 국가들하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주도적으로 저것들을 마련한 아주 중요한 행사고요. 저는 이제 그 외교와 관련해서는 진영적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민간에서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통보를 해주니까 좀 양해를 부탁한다고 얘기하니까 더 심하게 했다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든 국내적으로는 뭐 진영에 갈려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종료, 뭐 관련된 이야기죠. 황교안 대표 단식에 돌입하면서 내걸었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두 가지 조건도 있었는데 그건 뭐 국회에서 지금 현창 논의 중이고요. 벌써 단식 6일째입니다. 단식 5일째. 어제부터 굉장히 건강이 악화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천막 당식농성장을 방문해서 만류를 했습니다만 강한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지금 이 시간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좀 멈추기는 이르다고 보는 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맘때 단식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예. 저는 이제 물론 의원회 간 그 로비에서 해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문만 열려도 찬바람이 확 들어오면 너무 굉장히 힘든데 지금 노천에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닷새가 지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두통이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한국당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간곡히 설득을 하셔가지고 아마 저 정도 상태면 병원에 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선거법 문제는 사실은 정치력을 발휘할 문제지 단식 문제 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각자가 사활적으로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렇게 또 추위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오늘은 또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참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상정이 되는 12월 3일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아직 한 일주일이 더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님들이 가셔서 좀 간곡히 설득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당 의원님들의 설득이 필요하다는데요.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방미 이후에 황교안 대표 농성장 찾았는데 함께 싸우자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뭐 황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지금 이 국면에서 쓸 수 있는 사실은 또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스스로 밝혔다시피 뭐 죽을 각오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쉽게 지금은 중단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러한 단식 경험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히 단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3, 4일째 되는 날이 되게 고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식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사실 몸 상태나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실내도 아니고 야외 노천에서 하는 단식이기 때문에 추위로 인한 체력 소모도 클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 파기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뭐 이렇게 거셨는데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공수처법 철회를 지금 단식의 주요 지금 이유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27일 날 선거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12월 3일 이후에 지금 이 공수처법이나 이렇게 부의될 거라면 앞으로도 한 일주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황 대표의 상황을 뵐 때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좀 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의회 정치를 존중한다면 지금 충분히 본인의 의지나 입장은 예. 국민에게 보여주시고 전달했으니까 이제는 좀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 예. 이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관련 법안들 처리와 관련해서는 예. 이제 여야 간에 막바지 협상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단식을 풀고 좀 그러한 길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건강 상태가 만약 안 좋다면 예. 지금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이나 측근분들께서 최대한 좀 황교안 대표를 설득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병원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예. 게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인데 좀 민주당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황 대표한테 단식 멈춰라. 그럼 좀 명분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권당에서 그걸 두 개 다 관철시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정도는 양보할 테니까 멈추시라.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예. 좋겠어요. 예, 지금 아니 근데 화면에 그 예.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분리해서 선거법은 꼭 합의 처리하고 이게 이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더 아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는 뭐 민주당이든 뭐 바른미래당이든 최대한 마지막까지도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예, 그것을 믿고 좀 국회로 복귀하시는 게 그리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시는 게 지금은 제1야당 대표로서 또 다른 결단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드는 거죠. 27일이면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나 원내대표는 사실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황 대표가 저렇게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나 민주당 층에서 이 부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늦추거나 이런 좀 더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여지를 좀 더 남겨둔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여기서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은 다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금 뭐 냉정하게 봐서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단식 투쟁을 계속 하고 있는 이상 여야 협상, 특히 민주당과 이 자유한국당 간의 협상의 룸이 너무 없어지는 거죠. 뭐 지금 보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사실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비판들도 잦아들고 당내 결속에 있어서는 일정도 성공한 것 예. 같거든요. 근데 그게 그 결속이 강경한 분위기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협상하겠다. 협상할 테니까 일단 그쪽도 선거법이 됐던 공수처법이 됐던 내지는 그 둘 다 어떻든 여야 최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든가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뭐 안 된다 된다 그거 가지고라도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긴밀하게 여야 이 채널을 예.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글쎄요,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단순히 단식을 만류만 했을까? 어떤 다른 뭐 제안을 말씀하신 것처럼 했을까? 선거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 수 조금 조정할 가능 여지를 좀 비치기도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지금 당초에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는 지역구 의석을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를 75석 얘기했다가 최근에 나온 얘기는 지역구를 240석, 260석 얘기했다가 다시 이제 250석, 50석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의석수하고는 3석분이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민주당이 의석수 조정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한국당의 나경원 대표가 우리 의석수만 합의를 보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자, 21대에서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좀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2일 날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남은 일주일 동안인데 그 기간을 또 이 선거법 또 공수처법 때문에 국회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보다 그 기간은 정말
그동안 못했던 법안을 좀 잘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여야가 좀 모두 다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좀 순탄하게 올 연말을 마감을 하는 게 그나마 좀 국민들한테도 희망을 주시는 거고 또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 단식도 빨리 멈추게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한국당 얘기했으니까요. 맞아 하죠. 지난번에 총선기획단에서 대충 어디까지 컷오프 할 건가 나왔잖아요. 지역구 의원 98명 중에 30명 정도는 컷오프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면 그 이상 또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될 거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과연 거기서 걸러낼지 그 기준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한국당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저희 민주당 쪽 이야기를 하면 예. 사실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인적 쇄신이나 용태론 이러한 것들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당이 기본적으로 그 현역 의원 평가를 통해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큰 원칙하에 가지고 원칙하에 그러한 그 기준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하위 20%에 들어가는 의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공천 배제를 한단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에 들어가면서 이제 칼을 들겠다. 그리고 이제 총선기획단에서 현역은 50% 이상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지금 중진들이나 당내에서 나오는 볼멘 소리 내지는 문제 제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럼 그 기준과 원칙이 뭐냐 이런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잘못하면 괜히 밥그릇 싸움이나 계파 갈등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선명하게 당장 국민들한테 우리는 절반을 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원칙하에 어떠한 기준으로 현역들의 인적 쇄신을 당이 앞으로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갈이 되고 교체되는 지역에는 어떠한 사람들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평가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점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내 이러한 물갈이 내지는 현역 교체를 가지고 지속적인 분란과 갈등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한국당 지역구 91석이네요. 그렇죠? 비례대표 예. 17석이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08년 공천부터 시작했어요. 물갈이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상대 진영, 예를 들면 2008년에는 소위 이제 이 친박들을 학살했다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2012년에는 친이 계열을 학살을 하고 2016년에는 진박, 진짜 박근혜 쪽 사람들을 감별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인적 쇄신은 반드시 필요하고 인적 쇄신을 잘하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총선에서 지지를 받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얼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체해서 새로 진입하시는 사람들을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마련할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 가산점을 주느냐 혹은 배제하느냐 뭐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서 나오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조치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배제도 안 되고 가산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그 검찰에서 제가 봤을 때는 12월이나 1월 중으로 기소는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바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 이제 3심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과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질까 말 것인가는 한참 나중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산점을 줄 문제도 아니고 불이익을 줄 문제도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예를 들면 50%를 물갈이 한다고 그러면 지역별로 균등하게 나눠서 지역에서 정말 재신임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아래 순서부터 잘라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패스트트랙 문제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인물이 다시 공천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기준을 확실히 정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총선이 한 5개월 남았는데 많은 정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34개, 선관위에 등록하는 절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창준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당 준비하는 곳이 또 꽤 많다고 합니다. 40개가 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정당이 40개가 넘었다는 건 저도 요번에 좀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정당법상으로 보면 중앙당 창당과 지구당을 지역
지역 시도당 위원회를 5개 이상만 하면 선관위에 등록해서 정당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원 숫자와는 관계없는 예, 당원 숫자는 1,000명 이상인가?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 쉽지 않은 기준에. 작업입니다. 그건 이제 1,000명 이상을 모으는 게 이제 그렇지만 예를 예. 들면 어떤 종교와 연관이 있다던가 특정한 어떠한 단체 예. 중심의 활동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창당 발기인이나 이러한 정당으로 1,000명을 만들어서 등록하는 게 상대적으로 열려 있거든요. 저희 대한민국도 이러한 정당 정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정당의 설립과 또 이 활동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좀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군소정당이 우후죽순격으로 좀 생기는 것은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선거법 개정을 고려하고 염두에 둔 거로 봐야 되겠죠.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에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50%의 비례 의석을 배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이 전국적으로 총선을 치러가지고 그 정당의 득표율을 일정 비율만 받으면 지역에서 당선되지 않더라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어느 때보다는 군소정당들의 좀 난립 내지는 이러한 창당 활동이 더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 헌법에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기존 정당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요 정당,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이런 정당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을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목소리를 좀 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기존의 주요 정당들이 진영적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당이 만들어지는 걸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공천도 하겠다. 그리고 또 그런 방식으로 비례대표도 뽑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저렇게 이제 정당 난립 또는 과열되는 양상들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